삶의 습관이 무너지면 암이 따라오고 삶의 습관을 바꾸면 회복이 따라온다 라고 이렇게 딱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세포 환경을 암이 자랄 수 없고 건강한 세포가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혹시 죽는 건 아닐까? 내 삶은 이제 끝난 걸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암 이후 오히려 관계가 막 회복되고 삶이 더 훨씬 더 깊어지고 행복을 다시 배우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명상을 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졌다가 아니라 깊은 호흡을 했더니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고 편도체가 편안함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자연치유 관점에서 암은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인가요? 많은 분들이 암 진단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서 우리한테 흔히 있는 이야기인데요. 원장님, 저는 멀쩡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생겼대요. 하지만요, 암은요, 하룻밤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자연치유 관점에서도 암은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의 어떤 생활 습관이 결국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여서 만든 결과라는 거죠. 이 말은 반대로 보면은 암은 막을 수 있는 병이라는 거죠. 또 삶을 바꾸면 치유가 어렵지 않은 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첫째로요, 과학이 말하고 있는 암의 시작은 세포의 환경이 무너지는 거죠. 사실 다 아시다시피 암세포는 여러분 다 아시죠? 건강한 사람한테도 수천 개씩 하루 생깁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만 암이 될까요, 이게? 정답은 단순합니다. 암세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세포가 살아가는 환경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면역이 제때 고치지 못하고 독소가 쌓이고 염증이 계속되고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잘못된 식습관이 반복되다 보면은 세포는 결국 정상 궤도를 잃게 됩니다. 그때 세포가 선택하는 마지막 비상 생존 방식이 바로 암입니다. 암은 결국 갑자기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켜져 있던 그 경고등이 뒤늦게 나타난 것이죠. 즉 암은 몸이 나를 이렇게 막 어떻게 나쁘게 하려고 내 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둘째, 이제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면 암은요, 철저히 이건 삶의 방식에서 온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학도 같은 결론이죠. 암을 만드는 요인이 한 70%, 90% 정도가 생활 습관하고 관계되어 있는 문제라고 지금은 과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아시죠? 음식의 문제, 정제식품, 과식, 혈당 폭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즘 당독소, 그리고 또 마음의 문제,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또 운동 부족, 또 요즘은 또 외로움 또 타시는 분이 많아요. 외로움, 관계에서의 어떤 갈등들, 이런 것들이 결국 쌓이면서 혈류순환이 안 돼서 체온이 저하되고, 결국은 또 이 체온이 저하되면 다시 또 혈류가 장애돼서 우리 몸속에 독소를 또 제거하지 못하고, 즉 암은 세포 하나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이 말은 너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습관이 무너지면 암이 따라오고 삶의 습관을 바꾸면 회복이 따라온다 라고 이렇게 딱 바꿀 수도 있어요. 암은 결국 병이 아니라 삶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셋째, 암은요, 폭주하는 어떤 악당이 아니라 결국 몸이 선택하는 마지막 생존 전략이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은 암을 적이다, 아예 침입자다, 꼭 없애야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치유 관점에서는 암은 하여튼 몸이 선택한 마지막 생존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몸이 염증을 끌 수가 없고 또 독소를 해독할 여력도 다 떨어지고 면역이 작동할 힘조차 없을 때 몸은 살아남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 이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암세포의 모습이죠. 암은 공격자가 아니라 삶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관점이 바뀌는 순간, 이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관점이 바뀌는 순간 치유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게 단 하나입니다. 그냥 암은 삶을 바꾸라고 하는 몸의 마지막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은 우리 몸이 보낸 인생의 마지막 경고등이라는 거죠. 즉 식사, 잠자는 거,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스트레스, 운동, 이 모든 삶의 축이 무너졌을 때 우리 몸은 암이라는 형태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몸은 반드시 또 회복 모드로 이렇게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암을 적으로 보면 막 몸과 막 싸우게 되지만은 암을 이렇게 메시지로 보게 되면 우리 몸과 협력하게 됩니다. 그때 치유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암은 나를 공격하는 적이 아니라 지금의 삶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하는 몸의 마지막 SOS 신호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이 방향으로 우리가 쳐다보게 되면 암의 치유도 병원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치료 효과도 우리가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병들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암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암을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이 뭘까요? 라고 이렇게 하면 이건 수많은 연구에서 다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음식이 암을 만들기도 하고 음식이 치유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하게 되는데요. 결국 암 환자들을 이렇게 진료하다 보면 조금 식사를 조금만 바꿔도 바로 염증 수치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피로감도, 그 면역 상태 같은 경우도 식사를 좀 바꿨을 때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음식을 바꿨을 때 눈에 띄게 달라지는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음식은 암의 환경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인입니다. 그렇다면은 암을 악화시키는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요, 혈당하고 관련돼 있어요. 혈당을 급히 올리는 음식,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음식. 이게 바로 암이 가장 좋아하는 암의 먹잇감이죠.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요, 당이죠, 당을 10배 가까이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도 암의 그 당 흡수를 이용해서 여러분 PET CT 같은 거 찍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 원리로 이용해서 우리가 CT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암은 당을 가장 빨리 가장 많이 태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혈당을 높이는 그런 음식들, 암세포에게는 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위험한 음식들은 결국 당독스를 만드는 그런 음식들이죠. 예를 들면 이건 다 아시잖아요. 흰쌀밥, 흰 밀가루, 이걸로 만든 빵, 면, 과자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설탕, 과당 들어있는 과당 시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간 음료들. 그리고 제가 이제 튀김 옷이라고 얘기하는데, 빵가루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달달한 커피, 달고나 커피, 이런 음료들. 어떻게 보면 이제 패스트푸드가 전체적으로 이런 것에 포함되는데요. 결국 이런 것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이런 음식들인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서 그 반동으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서는 인슐린이 폭등하게 되고 또 인슐린이 폭등하면은 지방을 또 막 저장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또 염증이 막 증가하고 그러면 또 그걸 먹고 사는 암세포의 활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암의 환경을 만드는 주범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둘째는 이건 자연의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죽은 음식입니다. 죽은 음식. 죽은 음식, 가공식품, 정제식품, 과도한 튀김되든가 불에 너무 과도한 요리를 한 것들도 마찬가지 나쁜 음식인데요. 암 환자와 일반 환자의 식사에서도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음식이냐 죽은 음식이냐입니다. 죽은 음식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죠. 죽은 음식이다라고 하면 공장에서 만드는 음식이다. 이거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부제, 색소, 향료 들어간 것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음식들 죽어 있죠. 대표적인 게 통조림, 소세지, 햄, 가공육 죽어 있습니다. 이건
WH에서 1급 발암 물질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스낵류 같은 경우, 기름에 오래 튀긴 음식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염증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해독 시스템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특히 가공육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이거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되어 있어요. 햄, 소세지, 베이컨은 아주 작은 양이라도 염증과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이 확인된 거죠. 셋째는 나쁜 기름입니다. 산화된 기름, 트랜스지방, 뭐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 환자한테 가장 나쁜 위험한 기름들은 뭐 이런 것들입니다. 튀김 기름 반복 사용하는 거예요. 산패된 거죠.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속에 들어있는 기름들, 그 다음에 마가린 쇼트닝 같은 거, 트랜스지방 같은 거 과자에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 산패된 식용유인데요. 아무리 좋은 기름도 오래되면 산패가 돼버리면 썩은 거죠. 열에 너무 오래 노출돼 버리면 산패된다라는 것들. 이런 기름들은 몸속에서 강력한 어떻게 보면 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는 암세포 성장에 직접적인 연료를 제공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당독소뿐만 아니라 이 산화 스트레스를 만드는 기름들 조심해야 되죠. 반면에 이 자연치유 관점에서는 좋은 기름, 염증을 좀 잡아주는 기름이 오메가3 지방산들이죠. 그리고 또 이제 오메가9이 풍부한 이런 자연 기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올리브유죠. 오메가9이 많은 거, 오메가3가 많은 것은 들기름. 그래서 이 중에서도 생들기름이에요. 생들기름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이런 것들을 이게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소량, 적정량을 생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넷째는 장을 망가뜨리는 음식들이에요. 발효되지 않은 어떤 단백질, 뭐 우유, 뭐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 전부 다 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이 많이 겪는 것이 결국 장 환경의 붕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임상에서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장이 좋은 사람이 거의 없다. 암 환자분에서. 치유는 장부터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일단 장이 망가지면 면역의 70% 이상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을 악화시키는 대표 음식들이 암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주범들이에요.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 기름지고 무거운 뭐 이런 음식들, 특히 이걸 밤에 먹었다, 막 새벽에 먹었다, 리듬까지 다 망가뜨려 버리면 이건 완전히 암세포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우유, 치즈도 포함돼요. 이런 경우는 유제품에 좀 민감한 경우가 있어요. 유제품을 드셨을 때 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는 이런 것을 좀 금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에요.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서 소화가 잘 아직 부족한, 안 돼 있는 그런 단백질이 제일 또 나쁜 음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장에 해로운 것은 과음이죠, 과음. 알코올은 장 점막을 파괴하는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결국은 장 독소를 뭐 유출시키고, 그 다음에 장 누수,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막 증가시킵니다. 이거 증가되면 바로 염증이 폭증합니다. 폭증. 결국은 면역을 저하를 일으켜서 암의 환경을 어떻게 보면 암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과식입니다. 과식. 암을 치료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암은요, 풍요병입니다. 많이 먹어서 온 병이에요. 그래서 과식하게 되면 당독소 생기잖아요. 혈당이 폭등하잖아요. 혈당 스파이크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 혈당 스파이크, 당독소가 생기면 인슐린이 막 증가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방이 저장되고 만성 염증이 막 증가하고 해독 시스템이 마비돼 버리죠. 결국 이 5가지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암이 너무 좋아하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치유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보다도 얼마나 장을 씌워줄까, 이걸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공복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공복 시간에
오토파지, 자가 포식이죠. 거기에 케톤 대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14시간 전후에서 이제 에너지를 당 대신 케톤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염종을 감소시키는 이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암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이런 작용들이 어떻게 보면 식사 시간보다 공복 시간에 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공복을 많이 먹는 것보다 공복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 치료의 절반은 음식으로 식사로 하는 거고 나머지 절반은 공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암을 만든 음식은 똑같은 방식으로 암을 점점 더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 또한 우리가 음식으로 그걸 끊었을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암을 악화시키는 5가지 음식 딱 들으라면은 반복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당을 급히 올리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고 당독소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가공식품, 산화된 기름, 그 다음에 장을 망가뜨리는 음식들, 과식, 뭐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암을 회복시키는 5가지 음식이 또 중요하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자연식입니다. 조리하지 않은 자연식이 그 속에 암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는 5-3 식사법, 음식 먹는 순서, 샐러드 먼저 먹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적절한 공복, 좋은 기름, 생으로 소량 먹는다. 들기름, 올리브유, 생으로 먹는다.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을 자주 먹고 모세혈관의 혈류, 혈액순환이 잘 되게 모세혈관의 혈류를 잘 조절해 주는 거. 이렇게 5가지가 암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세포 환경을 암이 자랄 수 없고 건강한 세포가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세포가 자랄지는 우리가 매 끼니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암 환자가 실천해야 할 식사법은 무엇인가요? 암 환자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막 인터넷마다 말이 달라서 너무 혼란스럽다. 뭐 이런 얘기들. 좋다는 음식들 막 해봤는데 왜 나는 효과가 별로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제가 드리는 답은 늘 같습니다. 음식이요, 암을 직접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포가 회복될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먹어서 막 암을 치유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포가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제가 강조합니다. 결국 그런 음식들이 피가 맑아지고 장이 쉬게 하고 독소가 줄게 만들면서 면역이 깨어나게 하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자연치유의학에서 100년 동안 가장 많이 회복 사례가 보고된 식사법이 있는데요. 이게 동서양에 하나씩 있어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양의 거슨요법, 하나는 동양의 니시요법입니다. 둘의 공통점을 딴 것이 제가 지금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바로 5-3 식사법이죠. 5-3 식사법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잎채소의 5가지 이상, 뿌리채소 3가지 이상, 다양성을 주는 거예요. 밥보다 먼저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하고. 그냥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지금 있었던 거 갑자기 끊지 못해요. 그 달달한 음식을 어떻게 끊습니까? 끊으면 더 큰 스트레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걸 먼저 먹는다라는 거죠. 이 잎채소 5가지, 뿌리채소 3가지, 이거 샐러드로 먼저 충분히 이것만 지켜도 우리 몸속에서는 해독, 면역, 염증 조절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게 왜 효과가 강할까요? 잎채소 5가지 이상은요, 이게 피를 맑게 하는 작용들이 다 있어요. 해독을 확 열어줍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크로로필, 뭐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 뭐 비타민 같은 것이 특히 풍부하죠. 잎에는. 그래서 간의 해독과 장의 어떤 청소를 직접적으로 돕습니다. 또 뿌리채소 3가지 이상은요, 이건 회복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속에는 베타카로틴, 뭐 식이섬유, 또 미네랄이 특히 더 많죠. 그래서 면역세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연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즉 입의 해독은 입은 해독, 뿌리는 회복을 도와주는 균형을 맞춘 거예요. 이 원칙만 지키면은 음식이 약이 되는 경험을 이건 누구나 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음식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5-3식사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생채식이거든요. 생채식 먼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살아있는 음식은 불이 좀 덜 들어간 음식들이에요. 조리가 좀 덜 들어가니 자연 그대로의 음식인데요. 하여튼 암 환자의 몸이 가장 좋아하는 암 환자의 건강한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이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불에 조리한 음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생야채, 생과일, 사과 당근 주스, 뭐 발효식품, 뭐 이것은 수많은 연구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음식들은 결국은 장내 미생물을 살려주고 간 해속 효소를 활성화시켜주고 림프의 흐름을 동시에 이렇게 개선하는 이런 작용을 하죠. 특히 이 거순요법에서 사과당근 주스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바로 이 사과당근 주스 안에 해독과 미네랄 공급, 염증 완화라는 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는 이런 원료로서 사과당근 주스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 수많은 연구들이 계속해서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세계 암 연구의 최고 권위지인 네이처지죠. 리뷰스 캔서의 그런 발표 연구에 따르면요. 이 식물성 기반 이 식단은 결국은 우리 몸속에 염증을 감소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의 활성을 증가시킨다. 손상된 세포 회복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피를 맑게 하고 타간 피를 맑게 해주면서 면역을 회복하는 이런 방법들이죠. 즉 자연식이 생으로 먹는 이 자연식이 세포 환경을 단기간에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외에 다양한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채소, 과일 중심 식단은 장내 독소를 특별히 또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암 면역 반응을 어떻게 보면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항염 뭐 이런 작용들이 강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규칙적이고 가벼운 식사는 그 간의 해독 효소라고 하죠. 이런 것을 상당히 활성시킨다라고 하는 거. 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적게 먹었을 때 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여러 논문에서 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 영양소라고 하죠. 파이토케미칼은 결국은 끈적끈적한 혈액의 점도를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를 이렇게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몸이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자연이 살아있는 자연의 이 살아있는 음식은 피를 맑게 하고 피가 맑아지면은 면역이 깨어나고 세포는 스스로 회복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자연치유 식단표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첫째는 일단 하루 한 끼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5-3식사법. 잎채소 5가지 이상, 뿌리채소 3가지 이상. 이거 샐러드로 만들 수 있어서 드셔도 좋고요. 샐러드 힘드시면은 생즙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갈아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건강해서 나는 쌈채소가 좋다 하면은 쌈채소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하여튼 어떤 방식이든 괜찮습니다. 이렇게 드시는 거고요. 둘째는 아침 공복을 조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사과 당근 주스 한 잔을 아침에 한번 드셔보시면 해독을 부드럽게 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간장, 림프 흐름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아침 사과 당근 주스가 모든 병을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장의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 변화가 하루에 피로가 상당히 많이 변화가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상당히 좀 맑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이 아침에 사과 당근 주스 한 잔 먹는다고 하면은 아마 상당히 머리를 맑게 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 다음에 셋째는 좀 조리 시간을 너무 좀 많이 하지 말고 줄여서 자연 그대로 먹는 것을 같이 한번 실천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실천할 때는 반반으로 합니다. 조리 반, 자연식 그대로 반.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가면서 차츰차츰 자연식으로 늘리게 되면은 확실하게 몸의 변화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나는 생채식 하겠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보다는 조금씩 균형을 맞추면서 이렇게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결국은 튀김이라든가 전 같은 거, 기름이 많은 음식은 해독 기능을 좀 저하시키고 불이 덜 닿은 음식일수록 회복력을 좀 빨리 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좀 동물성은 좀 줄이라는 거고요. 식물성을 조금 늘리게 되면은 동물성을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비율 조절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동물성은 먹기는 먹되 총 열량의 5% 이하로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 이렇게 동물성 많이 진짜 먹기 힘들었던 시대에는 암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5% 이상이냐 10%냐에 따라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냥 안전하게 5% 정도 그러면 그냥 적당히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자연식이 중심이 된다고 하면은 그 정도만 바꿔도 몸이 가벼워지고 염증 반응이 빠르게 좀 줄어드는 것을 특히 CRP 높으신 분들은 무조건 생채소 양을 한번 들려보세요. 이건 확실하게 변화가 거의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이 암 환자의 몸은 어떤 지금 특별한 음식을 막 찾아서 먹는 것보다 세포 환경을 바꾸는 어떤 식사의 어떤 리듬을 이렇게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피를 맑게 하고 장을 좀 쉬게 하고 해독과 어떤 혈류를 이렇게 회복시켜서 잘 흐르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방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 일주일 하고 이렇게 한다고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3개월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몸이 적응하고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도 준비가 돼야 될 거잖아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려면 3개월 정도는 하셔라. 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피를 맑게 하고 장 쉬게 하고 해독과 혈류 회복시키고 지속 가능해야 되는 이런 방식 3개월 이상 계속 이렇게 이 네 가지가 맞춰지면은 그때 면역은 반드시 깨어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은 약이 아니다. 좋은 음식 찾아서 헤매지 말으라. 그러나 약보다 훨씬 강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특별한 식단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어 있는 그 살아있는 한 끼에서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이 암 치유에도 도움이 될까요? 예, 간헐적 단식이 암 환자들도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는 많은 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예, 할 수 있고 또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여튼 이렇게 물어보시죠. 굶으면 몸이 더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들. 그다음에 저도 해도 잘 모르겠다. 변화를 주는 건 쉽지는 않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도움이 되지. 이걸 간헐적 단식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는 않다. 잘못하면은 오히려 해롭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왜 몸을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정리를 통해서 암 환자들도 간헐적 단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간헐적 단식의 핵심 원리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먹을 때보다 안 먹을 때 치유가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요, 두 가지 모드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먹을 때 모드예요. 이때는 저장과 막 흡수를 하는 그런 우리 몸 안에서 일을 하고 있죠. 안 먹을 때 모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때는 해독하고 재생하고 청소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모드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암이 걸리기 전, 그 다음에 암이 걸린 다음에 내가 회복이 안 됐을 때 한번 되돌아보면, 식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상당히 많은 현대인들이 아침, 간식, 점심, 디저트, 저녁, 야식, 몇 끼죠? 하루 종일 소화만 하고 있다, 산다는 거예요. 해독, 면역, 세포 복구가 어떻게 보면 일어날 틈이 없습니다. 그럼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때 제일 중요한 거죠. 간이 좀 쉬게 됩니다. 간은 어떤 역할이죠? 다 쉬잖아요. 해독하고 호르몬을 막 분해하고 염증 막 처리하고 면역 조절의 본부가 간이잖아요. 간을 쉬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공복 시간은 간이 어떤 소화시키고 음식을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노동을 멈추게 해주고 본업인
해독과 재생에 집중하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둘째는 이 공복을 유지하게 되면 혈당과 인슐린이요 안정되면서 결국은 이 혈당과 인슐린이 안정되면 염증은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식사가 잦게 되면 혈당이 막 이렇게 난리 나겠죠. 그러면은 인슐린이 계속 분비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바로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공복은 이 흐름을 빠르게 안정시켜 줍니다. 셋째는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자가포식 벌어져요. 오토파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손상된 세포를 청소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시간 이상 공복, 자가포식, 오토파지. 이곳은 노벨상이 나올 만큼 강력한 하나의 회복 메커니즘을 밝혀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는 손상된 단백질, 우리 몸에 손상된 단백질과 망가진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여러 가지 노폐물들,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이런 시간이 공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암 환자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면역이 다시 일할 수 있는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간헐적 단식의 실천 후에 실제 암 환자들한테 저도 이제 많이 기본으로 12시간 정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저 12시간은 저녁 야식 중지하는 거예요. 일찍 먹으라고 하잖아요. 6시 이전에 제가 항상 암 환자분들은 식사 끝내라. 그리고 그 다음날 6시에 먹는다고 해도 12시간이고요. 9시쯤 먹으면 15시간이에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헐적 단식 실천 후에 실제 이렇게 암 환자분들한테 나타나는 4가지 변화를 제가 흔히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요.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은 몸이 가벼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속이 편안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잠이 깊어졌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피로가 확 줄었어요. 이건 그냥 단순히 굶어서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장과 간이 쉬면서 우리 몸이 회복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의 해독과 염증 감소, 면역 회복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꼭 제가 하나 이걸 하면서 그러면 공복 12시간, 13시간만 부르면 이 현상이 다 나타나냐? 그게 아닌 이유가 있어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네. 마음 스트레스하고 관련도 돼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슬기롭게 조화롭게 해결하느냐가 이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또 좌우하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봐도요, 이건 많이 연구돼 있어요. 공복 시간에 대해 12시간 이상 공복 시간에 대한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그래서 세포대사 최고 권위주의죠. 셀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논문 발표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그냥 염증 감소 안 돼요.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간이 개선된다. 자가포식, 오토파지가 활성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항암 면역이죠. NK세포의 향상, 그리고 그것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계속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셀지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 이상 공복 시간을 주게 되면 제일 변화가 일어나는 게 장입니다. 장. 그래서 장루수, 세는장 증후군 같은 것이 회복도 되기도 하고 상당히 좀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혈류 개선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또 보고되기도 하고, 또 제일 많은 게 간 해독 효소가 활성화된다는 거, 그리고 전신의 염증이 감소된다는 거, 암세포가 선호하는 고인슐린 환경이 완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미토콘드리아의 회복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즉 간헐적 단식은요, 세포 환경 개선 요법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암을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암 환자의 간헐적 단식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해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이걸 지속 반복하면은, 너무 공격적으로 하면은 영양의 밸런스를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본 원칙을 지키셔라. 뭐라고 그랬죠? 12시간에서 14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녁 6, 7시에 식사 끝. 그러면 다음날 7, 9시에 아침 식사 하시면 돼요. 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장의 해독이 활성화되고 간이 재생 능력이 뛰어나게 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혈당이 안정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혈당이 안정되면 염증은 그냥 감소되게 돼 있습니다. 이 모두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다 함께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공복 중에서 참지 말라는 얘기를 자주 제가 드리게 되는데, 허락된 것들이 있어요. 물 허락된다고 그랬잖아요. 공복 중에 먹을 수 있는 거. 저는 그래서 취침 1시간 전까지 물을 조금씩 계속 먹어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기도 하는데요. 물 괜찮습니다. 허브티 너무 많이 먹는 건 좀 제가 자제하라고 그러는데, 적당히 먹는 거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 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배고플 때 참지 말라 할 때 미소된장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좋은 역할을 해요. 그냥 그거 몇 모금 마시면요, 그냥 공복이 많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그 공복에 힘든 것이. 그래서 이때 그렇지만은 그 물 중에서 카페인이 너무 많은 것은 좀 그 녹차 같은 거 이런 건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단 음료는 당연히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식사 시간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식사 시간인데 이제 먹는 건데, 이때 반복해서 또 말씀드리지만은 살아있는 음식 중심으로 일정 부분 드시라는 거예요. 오산식자볼, 샐러드 먼저 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 생야채 다 괜찮습니다. 발효식품 괜찮죠. 그리고 또 단백질도 식물성 단백질, 자연식 단백질, 콩을 이용한 여러 가지 발효해서 만든 단백질들 다 괜찮습니다. 즉 단식과 이 자연식은 하루에 한 짝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개만 해가지고서는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또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하나만 하면은 효과는 정말 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안 되는 유형들도 있어요.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16대 8이나 18대 6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시간 정도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형 5가지를 보면, 일단은 첫째요, 체중이 너무 빨리 감소하는 사람은 공복 시간을 너무 길게 가지면 안 돼요. 결국은 근육 소실이라든가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그 능력이 안 돼요. 그랬을 때는 또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체중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는 환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암 중에 구토나 메스꺼움이 심한 경우, 이것은 리듬을 맞추시면 안 돼요. 그 공복의 리듬을 맞추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약 복용하시는 분 중에서 저혈당 위험이 큰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16시간이나 18시간은 좀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12시간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점점 좋아지면 그 다음에 16시간 이렇게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이 부신피로라고 하는데, 이거 혈압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심한 저혈압이 있는 분들도, 그 어지럼증 심하게 있는 분, 이런 분들도 너무 시간에 구애받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식욕부진, 너무 못 먹는 사람들, 우울감이 너무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그리고 또 식사 유지가 좀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억지로 강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회복 후에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여기서 지금 간헐적 단식하면서 제가 지금 가장, 저도 초반에 실패를 많이 했는 것이, 이걸 꼭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너무 노력으로 이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3개월 정도 하시다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하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컨디션도 좋아지면서 내가 안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했을 때 효과가 나오는 거지, 집착하면서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16대 8, 18대 6은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 1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2시간, 16시간 저녁 야식하는 것을 더 먼저 중요시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16시간, 18시간이 적합하지 않은 5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들은 공복 12시간 정도, 이 정도부터 시작해보라. 그리고 평상시 소식하는 이런 훈련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간헐적 단식은 반복해서 얘기 드리지만은 몸을 굶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과 장에게 휴가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휴가를 준 만큼 간은 본업을 결국은 회복하고 힘을 다시 재충전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염증이 가라앉는 환경이 되고 면역이 깨어나고 세포는 다시 또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암 환자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히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음식 식이요법의 핵심이라는 거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한번 식사 시간을 1시간 정도 앞당기셔갖고 6시 이전에 좀 드는 습관 한번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작은 변화가 결국은 우리 몸의 해독을 열고 또 면역을 또 깨우게 되고 몸의 방향을 회복적으로 돌리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암을 실제로 마주치면 엄청난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데 환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암을 진단받으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대부분 두려움입니다. 혹시 죽는 건 아닐까? 내 삶은 이제 끝난 걸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막 파도처럼 대부분 밀려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잘못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몸이 보내는 어떻게 보면 준비 신호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혼자 막 숨기고 버티려 할 때 무너집니다. 이 두려움은 여튼 나를 공격하는 감정은 아닙니다. 몸한테 이렇게 말하는 하나의 신호죠. 이제는 나를 조금만 더 돌봐줘. 지금까지의 삶을 잠시 멈추고 다시 좀 한번 나를 살펴줘. 나 자신한테 좀, 자기 자신한테 좀 상냥하게 좀 대해줘. 결국 두려움이 올라온다는 것은 몸이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는데요. 절대로 암은 삶을 무너뜨리러 온 존재가 아니라 삶을 다시 세우라는 강력한 초대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살아오면서 막 참아온 이런 감정들, 너무 오래 미루었던 행복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막 이렇게 하면 언젠가 행복이 오겠다고 이렇게 참아오는 이런 삶들, 너무 오랫동안 나를 돌보지 못했던 이런 시간들, 그래서 암은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에게 조금 상냥해져도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암 이후 오히려 암이 걸리고 난 다음에 관계가 막 회복되고 삶이 더 훨씬 더 깊어지고 행복을 다시 배우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빨리 좋아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평온은 호흡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면 호흡이 짧아지고 가슴에서만 놀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잠시 한번 감아보고 숨을 깊게 한번 들이쉬고 아랫배에 있는 아랫배까지 한번 천천히 아랫배에 있는 것까지 천천히 한번 내쉬어 보세요. 깊고 긴 호흡을 요건 제가 항상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방법인데 요거 1분 한번 3분 정도 하시면 일단은 뇌에서 이 경보 시스템이 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보 시스템이 꺼져야만 두려움의 파도가 잦아들게 됩니다. 생각으로 이걸 막 어떻게 두려우면 안 돼, 나쁜 거야, 막 이렇게 해서는 꺼지지 않던 것이 이렇게 깊은 호흡만 들어가면 뇌가요, 편도체가요, 편안하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마 2, 3년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이것도 연구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인데요. 깊은 호흡을 했더니 그냥 우리가 명상을 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졌다가 아니라
깊은 호흡을 했더니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고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니 편도체가 편안함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건데 나는 지금도 잘하고 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자신한테 한번 아침, 저녁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안에는 나를 살리는 힘이 있다. 이 짧은 문장들이 결국 두려움의 무게를 절반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암을 마주하면 누구나 흔들립니다.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단 하나, 혼자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의료진에게,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라는 거고요. 저 지금 너무 막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치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요, 나누는 순간 힘을 잃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힘을 잃는 그 공간이 희망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희망을 갖는다가 아니라 두려움을 좀 내려놓게 되면 희망은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암을 진단받고 두려움에 이 지친 분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지금 그 느끼는 그 두려움은 당연한 감정이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당신은 하루하루를 잘 버티고 계십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마세요. 두려움을 이기는 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도 한 걸음 내딛는 사람입니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을 다시 살아나게 할 겁니다. 오늘 그 한 걸음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내딛겠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당뇨는 왜 생기는 것인가요? 한국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당뇨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이 있습니다. 당뇨는요, 단순히 혈당이 오른 병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몸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신호를 한번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당뇨는요, 좀 쉽게 그리고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병이라는 겁니다. 당뇨의 원인을 자연치유에서는 크게 한 5가지를 이렇게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혈당 폭등이 계속 반복하게, 당뇨의 수치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혈당의 스파이크가 자주 일어나면 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하여튼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식사 후에 혈당의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즉 혈당 스파이크가 가장 먼저 무너져요. 어떤 음식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그러면 만들어낼까요? 이 답은 바로 달달한 입이 좋아하는 정제 탄수화물들입니다. 예를 들면 다 아시죠? 뭐 이것도.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당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어낸다. 당독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죠. 흰쌀밥, 빵, 면, 뭐 떡, 과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단 음료, 캔커피, 뭐 마트에서 판매하는 뭐 과일 주스 같은 것도 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튀김류, 패스트푸드 정말 너무 많죠.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이거 다 빼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당히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 양을 많았을 때 문제가 오는 거니까 요거. 하여튼 이런 음식들은 당독소를 만들기도 하고 그 반동으로 당독소가 만들어지면 당 스파이크가 만들어지면 그 반동으로 인슐린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패턴이 10년 뭐 이렇게 길게 이렇게 20년 이렇게 누적되다 보면 인슐린이요, 이제 내 몸의 말을 점점 듣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당뇨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한국인들의 유전적인 어떤 특성이 있는데 당뇨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한국인 또 일본인, 중국인도 마찬가지예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은요, 서양 사람보다 인슐린 분비 능력이 한 20-30% 정도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 이게 사실 좀 밝혀진 연구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서양인들보다. 그래서 조금만 습관이 흐트러져도 당뇨가 잘 생기는 뭐 체질이라고 그럴까요? 유전자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한국인들 중에서는 마른 당뇨가, 슬림형 당뇨가 흔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당뇨 하면은 서양인들은 다 살찐 사람들이 한국인 중에서는 마른 당뇨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활 습관을 좀 바꾸면 회복 속도도 상당히 빠른 체질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먹는 양은 늘고 움직임은 줄어든 이런 사회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죠.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계속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을 우리가 먹었죠.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막 폭증하고 있습니다. 폭증. 또 운동량은 점점 감소하고 운동을 무슨 행사를 해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 밀가루 중심의 정제식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달한 음식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불을 지피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과다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화라고 얘기하는데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점도 있게 화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끈적끈적해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네 가지가 합쳐져서 현대형 당뇨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지방간하고 내장지방이 점점 우리가 증가하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먹는 거하고 다 관련이 또 있기는 한데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뇨는 단지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간과 어떤 근육이 결국 인슐린의 말을 듣지 않는 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지방간이 생기거나 하면은 간의 어떤 혈당 조절 능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인슐린의 감소성이 쭉 감소해버리죠. 그래서 식후 혈당이 오래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특히 야식, 늦은 저녁, 과식, 과도한 어떤 동물성 단백질은 내장지방과 지방간을 가장 또 빠르게 악화시키는 원인들이기도 하죠. 다섯 번째 원인은 저는 여기서 집중적으로 지금 답을 찾고 있는데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두 가지죠. 이게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높으면 코티솔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혈당을 강하게 끌어올려 버립니다. 그리고 또 수면이 부족하면은 다음날 인슐린의 저항성이 즉시 그냥 증가해 버립니다. 즉 수면 6시간 이하인 사람은 당뇨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잠에 있어서 숙면이 중요하다. 4시간을 자더라도 숙면을 우리가 취할 수 없는 이런 우리가 삶을 낮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당뇨는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어떤 균형이 무너진 결과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개선하면은 개선의 길이 열립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당뇨는 이 생각을 바꾸면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를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당뇨는 인슐린이 말을 듣지 않는 몸으로 변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이 변화를 만든 그 요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제 탄수화물에 많이 먹는 거, 뭐 이름으로 인해서 혈당이 폭등하는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정리를 하면은 한국인의 취약한 유전자도 또 한 몫을 하고 있고, 또 지방간과 내장지방 이런 것들도 마른 비만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당연히 과식과 야식, 뭐 운동 부족 같은 것들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됐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항상 제일 중요하게 있는 게 스트레스, 수면 부족 문제 해결하셔라라는 이야기를 당뇨를 치료하려고 하는 분, 특히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바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좋은 소식은요, 이렇게 우리가 무거운 소식이 아니라 정말 좋은 소식은 이 지금 이야기한 5가지를 조금만 바로 잡으면 바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약으로만 이렇게 개선하려고 했다면 이거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이 5가지를 조금씩 개선하면은 당연히
또 올라올 정도로 회복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결국 약 없이도 회복 가능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죠. 결국 당뇨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단순한 혈당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전체적인 어떤 균형이 밸런스가 무너졌다라고 하고 있는 몸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치유가 이미 시작됩니다. 당뇨를 미리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은 절대 아닙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당이다라고 하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면 검사 수치에서 문제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 훨씬 전에 몸이 어떤 분명한 SOS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피곤해서 뭐 그렇겠지, 나이 드니까 뭐 그렇지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기 전에, 즉 검사로 나타나기 전에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이 당뇨의 초기 어떤 신호들을 한번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것이 식후 심한 졸음입니다. 밥 먹고 나서 자꾸 졸린 거, 이거요 대표적인 혈당 스파이크의 신호입니다. 밥만 먹으면 막 눈 감기고, 점심 먹고 의자만 보면은 이렇게 눕고 싶은 분들, 이건 단순 피곤함이 아닙니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 결국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급격한 저혈당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패턴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초기 증상들이 있어요. 밥만 먹으면 하여튼 졸린 사람은 이미 혈당 조절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밥 먹고 나서요, 유난히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소화기 계통의 문제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혈당이 급상승해버리면은 장점막과 미세혈관들이 일시적으로 부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밥만 먹으면 우리가 소화기 계통이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다든가 가스차다든가 답답하다든가 트림 나온다든가 속 더부룩한 만성 소화불량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이런 소화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 그냥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니라 혈당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아침 공복 혈당이요, 서서히 올라간다. 표준치 안에는 100 이하로 유지는 하는데 조금씩 올라간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밤새 공복이 유지되면서 아침 혈당이 자연스럽게 그냥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전날과 같은 똑같은 생활을 했는데 아침 공복 혈당이 5, 10, 이 정도씩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이미 인슐린 저항성 단계가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90대 초반이었는데 90대 중반, 90대 후반, 100대 초반, 110대 이렇게 자기의 아침 공복 혈당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면 아직은 병원에 가면은 당뇨 전 단계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듣지만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면은 이미 내 몸에 옐로우 카드가 켜진 겁니다. 네 번째 신호는 이것은 옛날부터 다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유난히 목이 자주 무르고 물이 당긴다. 옛날 과거에는 다음, 다뇨, 다갈 이렇게 우리가 당뇨의 3대 증상이라고 했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까지 오게 되면 상당히 늦은 단계입니다. 옛날에는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왔을 때 당뇨병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보다 목이 너무 자주 마른다, 입이 자주 마른다, 물이 자꾸 땡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당뇨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알 수도 있는데요. 결국 당이 높아지면은 혈액 농도가 짙어지죠. 그래서 몸이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을 우리가 더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고 만약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간다고 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이 두 가지 패턴이 동시에 오게 되면 이미 혈당 조절 능력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이것도 다 아시는 거지만 상처 같은 것이 잘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혈관의 문제인데요. 모세혈관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되면 이런 모세혈관, 피부에 들어있는 모세혈관들이 눈에 띄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뭘로 알 수 있느냐면은 팔 뒤꿈치가 잘 갈라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은 상처가 오래가는 사람들, 이게 염증이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혈당 조정 능력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는 한국인에게 특히 중요한 신호죠. 예, 마른 비만, 복부 비만이에요. 복부가 자꾸 이렇게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경우, 좀 전에도 이야기 드렸었지만은 한국인의 유전자가 유전적으로 인슐린 분비 능력이 서양인보다 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복부 비만이 조금만 생겨도 혈당 조절 능력이 빠르게 악화됩니다. 복부 둘레가 늘어나는 순간 이미 혈당, 지방, 간, 이런 지방대사죠. 이런 것들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가 이것도 이제 감정 기복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요. 혈당의 어떤 롤러코스터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같이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요, 내 감정 회로가 가장 먼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죠. 짜증이 잦아진다든가, 집중력이 저하된다든가, 이유 없는 어떤 불안 같은 것이 나타난다든가,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너무 예민해진가, 화가 자주 난다든가. 이건 혈당 변동성이 감정 변동으로 바로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당뇨의 초기 신호는 이미 몸이 보내고 있는 SOS 신호라고 하는 거. 이를 빨리 알아차린 사람은 바로 행동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거고요.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는 병이 아니라 몸이 구조 요청을 보내는 회복의 기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요, 당뇨에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작 당뇨를 악화시키는 것은 음식의 어떤 종류보다 혈당이 전체적으로 출렁이는 식습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음식이 아니라 전체 식습관의 어떤 균형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당뇨 환자가 꼭 지켜야 할 5가지 핵심 음식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식사는요, 무조건 채소 먼저 먹어야 돼요. 순서가 서양 사람들이 샐러드 먼저 먹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샐러드 먼저 먹는, 이걸 제가 5-3 식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샐러드를 잎채소와 뿌리채소를 다양성 있게 드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상적인 식사, 우리가 얘기하는 밥과 반찬을 먹게 되면은 우리가 먹은 채소의 그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흡수력을, 당의 흡수력을 상당히 좀 늦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의 흡수력이 늦어지면은 무슨 좋은 일이 벌어지나요? 혈당 스파이크, 혈당 폭등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우리 인슐린을 보호할 수 있어요. 과다 분비를 좀 막아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에서도 채소 먼저 먹기, 이것은 제가 그냥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채소를 먼저 먹게 되면, 식사 중에 샐러드를 먼저 먹게 되면 식후 혈당이 20에서 40% 정도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의 절반은 식사 순서가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건데, 올리브유를 1스푼 정도 드시는 거. 이게 이제 혈당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이 지방 역할을 해요. 특히 올리브유는 생으로 드시는 건 이제 수없이 얘기를 드렸으니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것이 바로 혈당 상승 속도를 낮춰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좀 개선해주고 염증과 지방간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식 식단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특히 하버드대 쪽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을 인류가 만드는 최고의 식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1스푼에서 2스푼 정도의 이 올리브유가 지중해 식단에는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이 역할도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올리브유는 가능하면 생으로 먹어야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불에 고온에 이렇게 튀기는 그런 음식에는 이게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샐러드라든가 밥 위에 1스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 당근 주스에 조금 넣어도 괜찮아요. 이 정도로 1숟갈 정도, 20g 범위 내에서, 더 먹는다고 더 좋은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올리브 이야기할 때 얘기를 했지만, 그 적정량을 먹었을 때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천히 흡수되는 자연 그대로의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뇨 환자들한테 보통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있는데 이게 어떤 탄수화물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적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가 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당뇨를 또 키우기도 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당뇨에 유리한 탄수화물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은 불에 가공하지 않은 생채식에서 쓰는 것들은 다 당뇨 환자들한테 거의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저도 지금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먹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저도 당뇨 아주 우리 집안 전체가 당뇨 소인이라 항상 조심하면서 우리 집안이 다 당뇨약 먹는데 저만 지금 안 먹는데 제가 먹는 저만의 비법이기도 한데 현미입니다. 현미. 이곳에 저는 답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현미를 발화시켜 갖고 현미를 익혀서 먹으면요 오랜 기간 저도 초반에는 답을 해서 먹으면서 혈당이 떨어지기를 바랐는데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현미를 먹는 거예요. 그냥 물에 불려서 그냥 생으로 먹게 되면 혈당이 바로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거 오랫동안 먹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현미 이것이 저는 꼭 당뇨를 한번 잡아보겠다 음식으로 하는 경우는 이걸 좀 권장해드리는데요. 그래서 불에 가공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생채식들, 과일, 생채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콩하고 콩 발효 식품들입니다. 이건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요 같이 복합 탄수화물이 적절히 조합되어 있습니다. 콩에 단백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탄수화물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식이섬유나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복합 탄수화물이라는 거죠. 하여튼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탄수화물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피를 맑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피가 맑아져야만 끈적끈적했던 피가 맑아져야만 당뇨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간식과 야식을 좀 금지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역할을 할 거예요. 당뇨 환자들한테 아니면 당뇨를 우리가 안 오게 하기 위해서는 간식과 야식을 좀 줄이는 것은 이게 핵심이죠. 하여튼 혈당의 회복 시간을 이제 우리가 확보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당뇨에 좋은 간식이니까, 좋은 음식이니까 이걸 간식으로 막 계속 먹는 경우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건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왜 당뇨에 좋은 거잖아요. 아닙니다. 식사 사이에 자꾸 먹게 되면은 췌장이요 쉴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더 빨리 악화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식사 시간 공복 시간에 우리가 공복을 유지해야 될 시간에 먹게 되면은 더 나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한테는 식사와 식사 간격 최소한 4-5시간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병원에서는 이거 법적으로 지킵니다. 이 시간을 딱 지키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야식은 정말 많은 질병에 음식으로 생긴 문제를 유발하는 것 중에서 야식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뇨 환자들은 특히 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만약에 배가 고프면 따뜻한 물, 허브티, 미수된장국 몇 모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도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야식을 끊는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5번째는 과일 이야기인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당뇨인데 과일 먹어도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요. 공복이에요. 단독으로 먹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먹고 빵 먹고 또 아니면 밥 먹고 또 과일 먹고 하면은 당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당뇨의 나쁜 음식은 아니지만은 문제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과일, 빵, 이렇게 과일, 떡, 밥, 우유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지면은 하여튼 혈당 상당히 올리는 혈당 폭탄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 과일 단독적으로 좀 먹는 것은 비교적으로 혈당 상승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추천 과일로는 사과, 베리류, 자몽 같은 거
이런 과일들은 당도가 크게 높지 않고 섬유질이 많은 과일입니다. 물론 이런 과일들도 많이 먹으면 당에 문제를 일으키긴 해요. 그래서 항상 적정량이 제일 중요하고요. 뭐하고 같이 먹느냐, 이거 두 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만으로 한참 부족합니다. 저도 초반에 음식만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10년 동안 제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요, 음식이 어느 정도까지는 드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하루라도 좀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음식으로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이걸 꼭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 당뇨 회복의 핵심은 우리 몸속에 산소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호흡하고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혈액순환, 모세혈관, 혈류하고 이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라고 하는 병 자체가 단순히 혈당만 그냥 높은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피가 끈적이고 산소가 부족해지고 모세혈관 흐름이 막히면은 음식과 함께 이게 세 개가 조합된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혈류가 막혀 있고 호흡이 얕게 되면 회복이 상당히 잘 안 됩니다. 당뇨가.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이야기하면 깊고 긴 호흡을 하게 되면 이건 이게 숙련이 되면요. 한 30 정도는 수치를 그냥 이걸로만 해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산소가 세포까지 더 잘 도달하기 때문에 잘 안에서 잘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당을 잘 안에서 해결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속에 염증이 줄고 또 혈류가 살아나고 당연히 혈당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오르면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또 제가 여기서 또 하나 꼭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일 어디가 문제가 오나요? 당뇨의 합병증 하면은 발가락 쪽이잖아요. 이 모세혈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발가락과 발바닥 중심으로 해서 발을 중심으로 해서 발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를 해주라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막힌 그 미세 모세혈관들을 이렇게 열게 되고 손발 저림이라든가 그 차가운 거, 손발이 차가운 것을 상당히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요. 혈액순환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피로 회복과 혈당 또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회복은 음식이 한 50%, 호흡, 혈류, 산소 이렇게 갖고서 또 50% 이렇게 해야 계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가 이렇게 함께 가야 약을 결속 줄일 수 있고 결국 우리의 몸의 환경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당뇨 관리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식사는 그냥 샐러드 먼저, 5-3-14법. 그 다음에 거기에 올리브유 한 스푼. 그 다음에 자연 그대로의 탄수화물 조금, 적절히 좀 밥상 위에 올린다는 거. 야식과 간식을 좀 줄인다는 거. 만약에 과일을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공복에, 밥 대신 공복에 먼저 먹는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호흡이 깊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호흡 깊은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세혈관 혈류를 살리는 여기에 추가한 거 있죠. 발가락 손가락에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를 좀 수시로 해준다는 거. 누르면 됩니다. 그냥 눌러주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같이 이 6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걸 전부 다 완벽하게 실천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씩 하나씩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하다 보면 식후 혈당부터 놀라울 만큼 이렇게 안정되는 것을 쉽게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당뇨는 유전병 아니라는 거, 생활을 바꾸면 되돌 수 있는 습관의 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당뇨 환자들이 해도 될까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당뇨약 먹는데 내가 어떻게 간헐적 단식을 할 수 있냐? 약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있고 당뇨 있는데 간헐적 단식 정말 그 이외에도 해도 되느냐? 의사 선생님 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 단식 같은 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잘만 하면은요, 당뇨를 치유하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체험한 것도 있지만은 이미 수백 년 이 공복을 유지함으로써 치료했다는 것을 다 증명된 거고 과학적으로도 좀 증명돼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요, 당뇨 이 환자 같은 경우,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분들이 하려고 간헐적 단식은 건강한 사람들의 간헐적 단식과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면 좋은 이유 3가지를 먼저, 왜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먼저 3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인슐린의 저항성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개선된다는 거예요. 식사 후에 어떤 혈당이 계속 오르면 췌장은 인슐린을 과하게 분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간헐적 단식, 공복을 시간을 이렇게 확보하게 되면 일단 췌장이 쉬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진다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혈당이 안정되는 겁니다. 둘째는 간을 좀 쉬어지는 시간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방간이나 어떤 혈당 같은 것이 같이 좀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공복 12시간 이후에는 간 해독과 재생의 어떤 스위치가 켜지면서 지방간과 식후혈당 변동이 동시에 안정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죠. 셋째는 12시간에서 14시간 이렇게 공복이 지나면, 12시간 이상 공복이 지나면 우리 몸은요, 포도당 대신요, 지방과 케톤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 정도에서 그래도 어떤 스위치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속에 있는 복부 비만, 지방간, 혈당이 함께 개선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을 가지고서 당뇨 환자를 위한 안전한 간헐적 단식 방법 5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공복 시간을 16시간, 18시간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12시간에서 14시간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16시간, 18시간 이렇게 16대 8, 18대 6 단식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당뇨를 갖고 계시는 분은 갑작스러운 어떤 기아 스트레스, 공복 스트레스가 오히려 혈당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12시간 정도에서 시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권장합니다. 첫 목표, 12시간 목표. 잘 되면 그 다음에 13시간, 14시간 조금씩 확장하는데 시간을 많이 갖고 확장을 하셔라. 예를 들어서 저녁 7시 식사했어. 다음날 아침 7시에서 9시 첫 끼 드시면 됩니다. 그럼 12시간이잖아요. 12시간에서 14시간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혈당 곡선은 훨씬 안정됩니다. 두 번째는 단식 후에 첫 끼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는데, 무조건 단식 공복 후에 첫 끼는 5-3 식사법입니다. 그게 12시간을 했건 14시간 했건 16시간을 했건 18시간 똑같아요. 공복 후 첫 끼가 간헐적 단식의 90%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잎채소 5가지 이상 골고루 먹으라는 거예요. 뿌리채소와 잎채소. 거기에 올리브유를 1스푼 정도 이렇게 섞는 거. 이 조합이 혈당 상승을 가장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대신 절대 금지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공복 후에 빵이나 떡이나 이런 것부터 먹게 되면 폭식하게 돼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피하시고, 단 음식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걸 먹게 되면은 14시간을 먹었건 16시간을 우리가 공복을 했건 결국은 간헐적 단식의 효과는, 금지해야 될 음식을 먹게 되면은 효과는 전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세 번째는 배고플 때요. 이때는 그 식사 사이에, 이때는 간식이 아니라 그때 따뜻한 물을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결국 허기질 때의 문제인데, 이때 그 허기질 때 그 허기를 때우기 위해서 우리가 또 과일을 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때 과일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견과류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혈당을 좀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딱 답이 정해져 있어요. 따뜻한 물, 미소된장국 몇 모금, 너무 허기지고 힘들면 미소된장국 해서 그냥 이렇게 한 몇 모금만 맞아도 싹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위장을 크게 자극하지 않고 공복을 유지하는데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단식 중 운동인데요. 상당히
어떤 분들을 보면 단식 중에는 막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다. 살 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강도를 너무 높게 잡는 경우가 있어요. 강도를. 이런 경우는 상당히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다시 또 코르티솔 호르몬 관계예요. 이것이 너무 올라가면서 혈당이 오히려 더 치솟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를 좀 낮게, 체온은 따뜻하게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식 중에 할 수 있는 운동은 대부분 가벼운 걷기라든가 뭐 스트레칭 같은 거. 저는 제가 가장 많이 시키는 경우는 호흡 운동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깊은 호흡을 통해서 횡격막을 통해서 내부장기를 운동시켜 주는 거예요. 깊은 호흡은. 그래서 10초 들이마시고 10초 내쉬는 호흡법을 가장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 이거 자연호흡으로 해야 돼요. 막 강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그걸 자체로도 혈당을 좀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간헐적 단식 중에 그 공복 중에는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또 인슐린 저항성이 또 악화됩니다. 나빠져요. 그래서 공복 중에는 따뜻한 물을 수시로 드시는 거, 복부, 허리에 뭐라고 했죠? 보온 좀 하셔야 되고. 제가 또 하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서는 발끝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뭐 따뜻한 걸 신어도 뭐 조금 덜 차갑겠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그 발끝에 모세혈관 혈류를 이렇게 깨울 수 있도록 항상 틈나면 눌러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세혈관은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따뜻한 물, 복부, 허리, 보온, 발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혈당 안정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간헐적 단식은 또 반복해서 또 이것도 이야기하는 건데요. 배고픔과 싸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췌장, 간, 이 혈관 이런 것들을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가 간헐적 단식을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회복은 좋은 음식, 깊은 호흡, 모세관의 어떤 혈류 개선 이 세 가지가 함께 갈 때 단식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간헐적 단식은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 야식을 끊으면 12시간 자동, 그래서 12시간에서 14시간 공복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첫 끼는 제일 중요하다. 5-3 식사법으로 뭐 샐러드부터 먼저 먹는데 그 샐러드 위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식과 야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공복 중에는 따뜻한 물과 깊은 호흡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그리고 과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움직임, 이 기본 원칙들만 따르게 되면 당뇨를 갖고 있는 환자분도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당뇨는 혈당의 병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어긋난 병입니다. 리듬을 되찾으면 혈당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당뇨는 충분히 우리가 치유하고 약을 끊을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 합병증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환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회诊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입원해 계시니까 그 안에 이제 발을 당뇨로 이렇게 절단하신 분도 있고, 투석을 또 이렇게 시작한 분들도 있고, 또 눈이 급격히 나빠진 분들을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합병증이 막 무섭다는 건 뭐 다 알겠지만 요즘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근데 설마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방하는 방법도 뭐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예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걸 합병증을 막는 방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늘 마음에 제 마음에 남았었는데요. 하여튼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있었지만 막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을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합병증은 갑자기 이것도 마찬가지 덮치는 재난이 아니에요.
방향만 조금 삶의 방향만 좀 돌리면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삶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합병증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혈당 수치만 너무 여기에 치우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특히 당뇨약으로 혈당 수치 이렇게 딱 막아주는 거, 물론 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지만은 당뇨 합병증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게. 그래서 어떤 혈관의 건강이라든가 내 안의 산소 공급, 또 몸의 전체적인 어떤 회복력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행히요, 혈관은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조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합병증의 공포에서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서 지금 무엇을 하면은 멈추고 또 되돌릴 수 있는가를 몇 가지의 어떤 핵심을 정확하게 잡아서 아마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합병증의 절반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무지에서 옵니다. 무지에서. 그래서 원리를 알게 되면 두려움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합병증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거 올까라는 거, 이런 두려움은 무지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원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합병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일단은 혈당이요, 반복적으로 오르내립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피가 끈적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이 혈액이 정상적으로 맑아지고 독소가 없는 혈액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모세혈관이 막히고 무너진다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산소가 부족해지고 그 결과로 바로 눈이라든가 신장, 발, 전부 다 뭔가요? 이거 모세혈관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혈관을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혈관을 살리면 합병증은 멈춥니다. 두 번째는요, 합병증을 맞는 핵심은요, 제가 이야기하는 회복력 지표 3가지가 있는데요. 합병증은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지표로 관리를 해야 돼요. 걱정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지표를 딱 보고 관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복력 지표 1, 제일 중요한 게 식후 혈당 스파이크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복 혈당보다 중요한 것은 식후 한두 시간 혈당의 폭입니다. 그걸 자주 한번 측정해 보시고, 그게 잘못됐을 때는 약으로 그걸 회복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라는 얘기. 이 폭이 줄어들면 결국 망막, 신장, 신경손상 위험이 크게 떨어집니다. 회복력 지표 2, 호흡의 깊이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호흡 깊이를 보시라는 거예요. 얕은 어떤 흉식호흡, 빠른 호흡들은 평상시 빠른 호흡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산소 부족, 혈관이 수축되어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 상승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그래서 합병증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반대로 깊고 긴 호흡, 복부 밑에까지 쭉 내려가는 호흡, 이런 것을 하루에 한 5분씩 이 정도만 계속 우리가 연습하고 하게 되면 충분한 그 산소 공급 양 자체가 모세혈관 순환을 살리기도 하고 혈당을 스스로 내려주는, 결국 핵심은 뭐냐면 자율신경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율신경이 회복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에 관심을 한번 많이 가져봐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회복력 지표입니다. 세 번째 회복력 지표는 순환입니다. 혈액순환이에요. 말초 순환이에요. 그 발끝에 혈류를 보시면 돼요. 발끝의 혈류 중요합니다. 심장으로부터 제일 멀리 있으면서도 모세혈관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발이 차갑거나 저린 분들 대부분이요, 이미 미세혈관들이 도움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집중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저는 발가락 발 전체예요. 그곳에 있는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를 통해서 하는 방법 쉽다고 그랬어요. 그냥 누르면 된다고 그랬어요. 발끝, 손톱의 바로 위를 그냥 누르시면 돼요. 여기를 틈나면 지압 마사지를 한 다음에, 특히 걸어도 혈당이 잘 안 떨어지는 분들은요, 모세혈관이 고장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발가락의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하고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바로 혈당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환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 도구로서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를 한번 써보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합병증은 단지 혈당의 병이 아니라 혈관과 산소의 병이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입니다. 선생님이 막 10년, 20년이 당뇨로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있는 것이 할 것은 제가 다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도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오래됐다고 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관은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된다. 혈관이 상당히 빠르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경우는요, 한 두세 번 했는데 손발이 그냥 바로 따뜻해지는 경우도 있고 혈당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경우도 가끔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요. 종종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손발 저림이 개선되고 또 몸 전체의 피로도 감소하게 되고 특히 눈 시야의 흐름이 완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머리, 얼굴로 가는 이런 전체적인 어떤 혈액 흐름을 조금만 개선해도 눈은, 망막은 정말 혈액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산소, 충분한 혈류, 혈액순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좋은 음식, 이 세 가지가 서로 잘 만나게 되면은 혈관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반응합니다. 하여튼 늦은 시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돌아보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병증을 막는 세 가지 가장 강력한 방법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중요한 거니까. 첫째, 음식.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식사. 뭐라고 그랬죠? 먹는 순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샐러드 먼저 먹으면 돼요, 그냥. 거기에 올리브유 한 스푼. 자연 그대로의 복합탄수화물. 그게 바로 5-3 식사법이라고 그랬죠.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식후 혈당 바로 20에서 40% 그냥 떨어집니다. 낮아집니다. 두 번째,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호흡. 깊고 긴 자연호흡이에요. 호흡 얘기하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복식호흡 해서 막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거 오래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자연호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깊고 긴 호흡은 이건 연습만 가능합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짧고 빠른 형식 호흡은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하고 깊고 긴 호흡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편안하게 이렇게 열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깊고 긴 자연호흡, 저는 3분, 3분, 3분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3분, 오후에 3분, 잠자기 전에 3분 이 정도 하시게 되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말초 모세혈류가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이런 것을 한번 체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셋째는 혈류 흐름 개선인데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발가락과 특히 발가락이에요. 손가락도 해야 되지만 특히 발가락, 발 전체 모세혈관 지압과 마사지를 통해서 당뇨합병증은 상당히 많이 예방할 수 있는데 당뇨합병증의 핵심이 뭐냐면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을 끈적끈적한 피가 모세혈관을 막아서 거기가 썩어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그 모세혈관, 가장 그 미세한 모세혈관을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운동을 조금 하는 거예요. 막 과격하게 안 해도 됩니다. 안 뛰어도 됩니다. 막 뛰면은 또 심장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또 코티솔 호르몬을 반대로 이렇게 높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뇨합병증을 막는 운동은요, 그냥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정말 가벼운 산책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별히 더 권장을 해요. 그래서 단 모세혈관을 개선한 다음에 걸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걷기만 해도 합병증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발을 살리면 합병증 절반은 이미 잡은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죠. 결국 당뇨합병증은요, 피할 수 없는 어떤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의 선택이 만드는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당뇨는 못 고치는 병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되찾으라고 하는 몸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리듬을 그래서 되찾는 순간 당뇨도
합병증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난번에 신사임당에서 제가 와서 긴 시간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다고 해서 저도 힘이 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사실 아주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몸은 언제나 당신 편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먹는 순서 하나, 그리고 숨 한 번 깊게 쉬는 거, 몸을 따뜻하게 지키는 작은 이런 실천들이 혈당도, 혈류도, 삶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딱 한번 좋은 선택을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은 내 안에는 이미 100명의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 의사들을 좀 믿고 돌보기만, 내가 좀 나를 돌보기만 하면은 몸은 반드시 회복의 길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자연치유의 어떤 섭리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긴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